전 세계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불과 수시간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817km에 달하는 국경선 전체에서 동시에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휴전 합의 직후였어요.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전투기들이 시레아프와 프레아비어 상공에 나타났고 캄보디아는 로켓 발사로 대응했습니다. GDP의 12%에서 15%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앙코르와트 인근 관광지들이 폭격 대상이 되었고 세계적인 관광객들은 급히 철수했어요. 해상 물류 비용은 수십 % 이상 치솟았습니다. 왜 휴전 합의가 수시간 만에 깨졌는지, 왜 817km 국경선 전체가 전장이 되었는지, 왜 한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지, 지금부터 전 세계가 끝내 예상하지 못했던 동남아시아의 급변하는 전장, 그리고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린 결정적인 72시간의 기록을 처음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방콕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국방부 작전실이었습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25년간 미국 국방부 동남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일해왔어요. 1999년 동티모르 분쟁도 분석했고 2003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도 추적했으며 2014년 태국 군사 정변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수많은 국경 분쟁을 봤습니다. 작은 충돌들, 산발적인 총격전들, 외교적 협상들. 대부분은 며칠 안에 잠잠해졌어요. 양쪽 다 실리를 따지니까요.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고 경제적 손실도 계산하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톰슨, 지금 당장 작전실로 와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긴박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옷을 급히 챙겨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방콕 시내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걸까? 국경 충돌이야 늘 있는 일인데.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화면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긴장으로 가득 찬 공기.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휴전 합의가 깨졌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는 장교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분쟁이 아니라는 걸. 이번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브리핑 화면에 떠오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국군의 전력 배치도였어요. 제가 25년간 봐온 어떤 작전보다도 치밀했습니다. 먼저 공군 전력부터 보겠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 60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 12대가 추가됐습니다. 최신형 전투기들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밀 유도 폭탄 시스템을 확인하십시오. 장교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KGB 천궁, GBU, 스파이크 미사일.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배치 위치였어요. 시레아프 상공을 담당할 F-16 편대, 프레아비어를 타격할 그리펜 부대, 심지어 해상 봉쇄를 위한 해군 전력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광 중심지를 먼저 칠 겁니다. 분석관 한 명이 말했어요. 앙코르와트 인근 지역들이죠. 경제를 먼저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GDP의 12%에서 15%가 관광산업이에요. 외화 수입의 핵심이죠. 그곳을 치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해상 봉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답이 돌아왔어요. 시아누크빌 항구 인근 해역에 태국 해군이 배치됐습니다. 물류 비용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해상 물류 비용 상승률 수십 % 이상. 연료 공급 지연, 식량 수입 차질, 의료품 부족 우려. 그때 한 장교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상황이었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포착된 영상입니다. 화면 속 캄보디아 병사들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화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전투복도 아니었습니다. 보급 상태가 심각합니다. 장교가 설명했어요. 군화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태고요. 817km 국경선. 그중 상당 구간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원래는 특정 지점 몇 군데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특정 지점 충돌에서 전 구간 분쟁으로 번지고 있어요. 저는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태국군의 계획은 명확했어요. 첫째, 공중 우위 확보. F-16과 그리펜으로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둘째, 경제 중심 타격. 관광산업을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해상 봉쇄. 물류를 차단해서 보급을 막습니다. 넷째, 장기전 준비. 캄보디아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압박합니다. 완벽한 계획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태국이 사용하는 무기 시스템들. F-16은 미국제, 그리펜은 스웨덴제. 그런데 정밀 유도 폭탄은요? KGB 천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제입니다. 장교가 답했어요. 한국제?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이 방산 강국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분쟁에서 한국 무기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능이 검증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에서 실전 배치됐습니다. 데이터는 우수합니다.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실전은 다르니까요.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밀림 지역, 복잡한 지형에서는요. 캄보디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로켓을 쏘고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민간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휴전 협상은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장교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캄보디아는 제3국에서 협상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태국은 국경 도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협상 장소조차 합의가 안 되는 상황. 이건 심상치 않았어요. 주도권이 완전히 태국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협상이 열리지 못하는 매 시간이 캄보디아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태국의 압도적 전력, 캄보디아의 붕괴 직전 상태, 깨진 휴전 합의, 진행되지 않는 협상.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제 무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무기들이 얼마나 정밀한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인도적일 수 있는지를요. 톰슨, 이 분쟁이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선임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국경 분쟁이야 흔한 일이니까요. 817km 국경선 중에 확정 안 된 구간이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브리핑룸에 모인 사람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화면에 역사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레하비이어 사원 분쟁이었어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그 판결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60년이 넘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60년 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충돌 장면들이 나왔어요.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탱크가 배치되고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황들. 여기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국군 10명, 캄보디아군 8명. 국경 초소에서 벌어진 총격전이었죠. 저는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그 후로도 충돌은 계속됐어요. 2011년에도, 2013년에도, 2015년에도 매번 몇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유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석관이 말했어요. 18명의 군인. 그들에겐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고, 부모가 있었어요. 60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화면에 유가족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의 사진을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왜 우리 남편이 죽어야 했나요? 확정도 안 된 국경선 때문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국경 지역을 보십시오. 분석관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국경 마을들이 나왔어요. 허름한 집들, 비포장도로, 전기조차 제대로 안 들어오는 지역들. 이 지역에 불법 카지노가 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카지노요? 그렇습니다. 국경이 확정 안 됐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어느 나라 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화면에 화려한 카지노 건물들이 나왔습니다. 국경 마을의 초라한 집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연간 거래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치로는 수억 달러에 달해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마약 밀매 루트였습니다. 황금의 삼각지대와 연결됩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지점. 거기서 만들어진 마약이 이 국경 지역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0년간 해결 안 된 국경 분쟁, 반복되는 유혈 충돌,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자라난 범죄 네트워크. 국제사회는 뭘 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보고서를 냈습니다. 분석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UN, 아세안, 국제인권단체 모두 보고서를 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화면에 보고서 제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현황, 국경 지역 인권 실태, 불법 카지노와 조직범죄 연계, 수십 개의 보고서들. 읽어봤습니다. 한 젊은 분석관이 말했어요. 다 읽어봤어요. 200페이지짜리도 있고 500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바뀌었나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19년에 현장에 갔습니다. 선임 분석관이 말했어요. 국경 마을을 직접 봤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60년째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언제 총소리가 날지 모르고 언제 피난을 가야 할지 모른다. 아이들은 학교에도 제대로 못 간다.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상상해봤습니다. 60년. 한 사람의 평생이에요. 그리고 2024년 12월입니다. 분석관이 말을 이었어요.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드디어 이 긴 분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휴전 합의 뉴스가 떴습니다. 60년 분쟁 종식 희망, 평화의 문 열리나, 양국 정상 악수. 하지만 수시간 만에 깨졌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폭발 장면들, 피난 가는 사람들, 무너진 건물들. 왜 깨졌을까요? 젊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선임 분석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0년간 쌓인 불신 때문입니다. 양쪽 다 상대를 믿지 못했어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또 도발할 거라 생각했고, 캄보디아는 태국이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휴전합의 직후 태국이 먼저 공습했어요. 캄보디아는 로켓으로 대응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8명의 희생자, 수억 달러의 불법 거래,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들, 60년의 세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뭘 이해하셨습니까?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왜 이번이 다른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에요. 60년간 쌓인 분노와 불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아픔의 폭발입니다. 선임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중심에 한국제 무기가 있습니다. 태국이 선택한 KGB 천궁, 정밀 유도 폭탄들. 이 무기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이 분쟁의 결말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분쟁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60년간의 아픔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국 무기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무기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저는 그 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톰슨, 이거 좀 보세요. 동료 분석관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한국 무기 시스템 자료가 떠 있었어요. KGB 천궁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더 자세한 겁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실전 데이터예요.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사용된 기록들입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먼저 사거리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미국제 시스템은 평균 40km에서 50km였어요. 충분한 거리죠. 하지만 KGB는 달랐습니다. 80km입니다. 동료가 말했어요. 80km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확도를 보여줬어요. CEP, 원형공산 오차라고 부르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는 거예요. 미국제 시스템은 10m에서 15m 사이였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KGB는요? 5m 이내입니다. 동료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m요? 그건 거의 정밀 타격 수준이에요. 가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세트당 1억 원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7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예요. 미국제는 한 세트에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였습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에요. 그리고 특수 기능들을 보세요. 동료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첫째, 실시간 궤도 수정 기능. 발사 후에도 목표물이 움직이면 따라가서 맞춥니다. 둘째,
민간 피해 최소화 알고리즘. 주변에 민간인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공격을 중단해요. 셋째, 날씨 보정 시스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이게 정말 작동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폴란드 보고서를 보세요. 동료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3년 실전 배치 기록이었어요. 100발 발사, 98발 명중. 98% 명중률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동료가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에스토니아 국경 지역 작전이었습니다. 군사시설 타격 작전이었는데 목표물에서 50m 떨어진 곳에 민간 주택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표물만 정확히 파괴됐습니다. 50m 떨어진 주택은 유리창 하나 안 깨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있었어요. 무너진 군사시설, 그리고 바로 옆에 멀쩡히 서 있는 민간 주택. 개발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동료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박준호 박사님이라고 나와 있네요. LIG넥스원 소속입니다. 화면에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박 박사는 27년간 정밀 유도 시스템을 연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왜 이걸 만들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박 박사의 답변이었어요. 전투기 조종사는 출격했다가 돌아와야 해요. 다시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조종사를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민간인도요. 박 박사가 덧붙였어요. 전쟁은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7년. 한 사람의 반평생이에요. 개발 과정이 순탄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도가 20m였어요. 너무 넓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수백 번 고쳤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가족들은요? 이해해줬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만드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 해야죠.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7년의 시간, 수백 번의 실패, 가족의 희생. 그런데 톰슨, 동료가 말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GBU 시스템이요. 동료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GBU는 유도 폭탄이에요. KGB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한국제 GBU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기 보세요. 동료가 비교표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제 GBU 39 사거리 110km, 탄두 중량 93kg. 한국제 GBU 사거리 130km, 탄두 중량 100kg. 더 멀리 나가고 더 강한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동료가 설명했어요. 가격은요? 미국제가 4만 달러, 한국제가 2만 5천 달러입니다. 거의 40%나 저렴했어요. 그리고 스파이크 미사일도 있습니다. 동료가 계속 말했어요. 스파이크는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제가 유명하죠. 하지만 한국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제 스파이크는 어떻습니까? 사거리가 25km입니다. 이스라엘제보다 5km 더 길어요. 그리고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저는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KGB 천궁, GBU, 스파이크. 세 가지 무기 시스템 모두 기존 제품보다 성능은 좋거나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했어요. 태국이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알겠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톰슨, 동료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는 유럽이에요. 지형이 평탄하고 날씨가 예측 가능하죠.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달라요. 밀림이 우거지고 습도가 높고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게다가 민간인 밀집 지역이 많아요. 과연 이 무기들이 동남아시아에서도 같은 성능을 보여줄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곧 보게 될 겁니다. 동료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박준호 박사의 인터뷰, 27년의 연구, 조종사를 살리고 싶었다는 말. 솔직히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아무리 훌륭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해도 전쟁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이 무기들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머지않아 저는 그 답을 보게 됩니다. 제 25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3일 후, 저는 태국 국방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긴급 작전 회의였어요. 태국군 수뇌부, 미국 군사 고문단, 그리고 저희 같은 분석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전선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교전 지점들이었죠.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태국군 작전 참모가 일어섰어요. 817km 국경선 중 72% 구간에서 산발적 교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로켓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는 태국 영토 내 민간 지역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피해 현황이 떴습니다. 파괴된 가옥 17채, 부상자 43명, 사망자 2명. 우리도 공습을 했습니다. 참모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정확도입니다. 참모가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시레아프 인근 군사시설을 타격했는데 200m 떨어진 시장에도 피해가 갔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장군이 물었어요. 5명입니다. 사망 2명, 부상 3명.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5명. 숫자로는 적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한 명 한 명에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인생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은요? 다른 장군이 물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외교관 한 명이 답했어요. 유엔이 민간인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제 여론이 우리에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장군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참모가 말했어요. 한국제 정밀 유도 시스템을 주력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한국제요? 한 보수적인 장군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미국 무기가 검증됐는데 왜 한국 무기를 씁니까? 데이터를 보십시오. 참모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실전 기록이었어요. 98% 명중률, 5m 이내 정확도, 민간 피해 제로. 하지만 여기는 유럽이 아닙니다. 다른 장군이 말했어요. 동남아시아는 밀림이고 날씨가 다릅니다. 같은 성능이 나올까요? 한국 기술진이 보증했습니다. 참모가 답했어요. 날씨 보정 시스템이 있고 밀림 지형에서도 작동 확인됐다고 합니다. 보증이요? 장군이 비웃었어요. 전쟁에서 보증이 무슨 소용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장군이 일어섰어요. 공군 출신이었습니다. 장군님들, 제 말씀 들어보시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조종사였습니다. 100번 넘게 출격했어요. 그리고 매번 돌아왔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제 동기 중 3명은 못 돌아왔습니다. 임무는 성공했어요.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의 대공포에 맞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너무 가까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맞추려면 가까이 가야 했어요.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제 시스템은 80km 밖에서 쏩니다. 조종사가 위험 구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m 이내 정확도입니다. 가까이 안 가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종사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젊은 장군이 계속 말했어요. 제 부하들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도 집에 돌아가야 해요. 아내가 기다리고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보수적인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요? 만약 한국 무기가 작동 안 하면 어쩝니까? 그럼 책임지겠습니다. 젊은 장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첫 출격을 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젊은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최고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과 연락했습니까? 네, 장군님. 참모가 답했어요. 기술 지원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6개월 교육 프로그램도 제안했고요. 6개월이요? 사령관이 놀랐어요. 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운용법, 정비, 응급상황 대처까지 전부요.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KGB 천궁을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첫 출격은 테스트입니다. 성공하면 계속 쓰고 실패하면 즉시 미국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민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젊은 장군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톰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데이터는 좋아요. 하지만 실전은 다르죠. 저도 압니다. 그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언제 출격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군. 그에게도 가족이 있을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내일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한국 무기가 정말로 조종사를 살릴 수 있는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개발한 무기, 조종사를 살리겠다는 박준호 박사의 말, 그리고 내일 새벽 출격할 젊은 조종사들. 모든 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한국 무기가 약속을 지킬까? 정말로 정확하게 맞출까? 민간인 피해 없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이든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 작전실에 있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는 모니터들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장군, 아니 이제는 조종사 복장을 한 그가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F-16 조종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콜사인 이글1,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목표 확인.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시레아프 북쪽 17km, 군사시설. 민간 건물과의 거리 50m. 정확도 필수. 50m. 너무 가까웠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글1, 이해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새벽 4시 42분, F-16이 이륙했습니다. 화면에서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전실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12분. 이글1, 고도 8,000m 도달.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레이더 확인. 적 대공 시스템 포착됨. 위치 전송. 화면에 빨간 점들이 떴어요. 캄보디아군의 대공포 위치였습니다. 사거리 내 진입. 관제사가 말했어요. 보통 이때 조종사는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러면 대공포 사거리에 들어가요. 위험합니다. 거리 80km. KGB 발사 가능.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80km. 대공포 사거리 밖이에요. 안전합니다. 발사 승인. 관제사가 명령했어요. 새벽 4시 56분 정각 KGB 천궁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미사일이 분리되는 게 보였어요. 날개가 펼쳐지고 유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미사일 정상 비행. 목표 추적 중.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 한쪽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어요. 비행 속도, 고도, 목표와의 거리, 예상 착탄 시간. 목표까지 60초.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봤어요. 50초. 미사일은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40초. 궤도 수정 없음. 완벽한 경로. 30초.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20초. 최종 단계 진입. 10초. 5, 4, 3, 2, 1점. 새벽 4시 58분 17초 착탄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어요.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정찰 드론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군사시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중앙이 타격됐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50m 떨어진 민간 건물을 확대했습니다.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이었어요. 유리창 확인.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유리창이 그대로 있었어요. 깨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구조 확인. 손상 없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m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유리창 하나 안 깨졌다고요? 민간인 사상자 보고. 관제사가 지상팀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 반복합니다. 피해 제로. 작전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이글1, 귀환. 관제사가 명령했습니다. 이글1, 귀환 중.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목표 준비. 작전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 두 번째 F-16이 이륙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프레아비어였어요.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글2, 고도 도달. 목표 확인. 지휘부 건물. 주변 30m의 병원. 병원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정확도 최우선. 병원에 피해가면 안 됩니다. 이글2, 이해. 새벽 5시 34분, 두 번째 KGB가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화면을 주시했어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목표까지 45초. 궤도 미세 조정. 바람 보정 작동.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했습니다. 착탄 10초 전. 54321점. 새벽 5시 36분 두 번째 착탄. 다시 폭발. 다시 드론 영상. 지휘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정확한 명중이었어요. 그리고 30m 떨어진 병원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멀쩡했어요. 외벽에 금 하나 없었습니다. 병원 내부 확인 중. 지상팀이 보고했어요. 몇 분 후 답이 왔습니다. 환자들 모두 무사. 의료진도 무사. 건물 피해 없음.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번의 공격, 두 번의 완벽한 명중, 민간 피해 제로.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오전 8시 세 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GBU였어요. 더 큰 목표물, 캄보디아군 무기고였습니다. 이글3, 목표 접근. 무기고 확인. 주변 80m의 주택가. 80m.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GBU는 KGB보다 파괴력이 컸습니다. 발사. 오전 8시 23분, GBU가 투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폭발이었어요. 화면이 잠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드론 영상 전송 대기.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무기고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흔적도 없었습니다. 주택가 확인. 80m 떨어진 집들을 하나하나 확대했습니다. 한 번 주택, 피해 없음. 두 번 주택, 피해 없음. 세 번 주택, 피해 없음. 모두 12채의 집을 확인했어요. 전부 무사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확인. 지상팀의 답이 왔습니다. 제로입니다. 민간인 피해 제로. 작전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루 종일 작전이 계속됐습니다. 오전 11시 네 번째 타격. 통신시설. 오후 2시 다섯 번째 타격. 연료 저장소. 오후 5시 여섯 번째 타격. 레이더 기지. 매번 같은 결과였어요. 완벽한 명중, 민간 피해 제로. 저녁 7시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총 출격 6회, 발사 6발, 명중 6발. 명중률 100%. 민간인 사상자 0명, 민간 건물 피해 0건. 조종사 안전 귀환 6명 전원. 저는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100% 명중률. 민간 피해 제로. 조종사 전원 생還. 25년 경력 동안 이런 작전 결과는 처음 봤어요. 그때 젊은 장군이 작전복을 입은 채로 작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톰슨? 그가 물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80km 밖에서 쏘는데 5m 이내로 맞는다니.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아요. 조종사들 반응은요? 모두 놀랐습니다. 위험 구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멀리서 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100% 맞아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보십시오. 50m, 30m, 80m. 이렇게 가까이 민간 시설이 있어도 피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정밀 타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 부하들이 모두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저는 중얼거렸어요. 박준호 박사가 27년 걸려서 만든 거라고 했죠. 누구요? 이 무기를 개발한 한국 과학자입니다. 조종사를 살리고 싶었대요. 젊은 장군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전해 주십시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오늘 제 부하 6명이 집에 돌아갑니다. 박 박사 덕분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7년의 연구, 수백 번의 실패, 밤샘 작업, 가족의 희생. 그 모든 게 오늘 증명됐어요. 조종사를 살리는 무기, 민간인을 지키는 기술, 전쟁을 빨리 끝내는 시스템. 이제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왜 다른지를요. 9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쟁 상황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태국군 피해부터 보겠습니다. 전투기 손실 0대, 조종사 사망 0명, 중상 0명, 경상 2명, 민간인 피해 0명, 작전 비용 총 12억 원, 미국 달러로 약 100만 달러. 다음은 캄보디아군 피해입니다. 군사시설 파괴 73곳, 지휘부 건물 붕괴 12곳, 레이더 기지 무력화 8개,
통신망 차단 95%, 보급로 차단 87%.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린 게 없었습니다. 9일 만에 캄보디아군 전투 능력이 거의 무력화됐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3명. 이것도 한국 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캄보디아가 쏜 로켓이 자국 영토에 떨어져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한국 무기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정말로 제로였어요. 톰슨, 이거 보셨습니까? 동료가 다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경제 데이터였어요. 캄보디아 관광산업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동료가 설명했어요. 숫자를 봤습니다. 시레아프 호텔 예약률 3%, 정상 시기에는 85%였어요. 앙코르와트 방문객 수 1일 평균 247명. 평소에는 2만 명이었습니다. GDP의 12%에서 15%가 관광산업이라고 했죠?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9일 만에 증발했어요. 해상 봉쇄는요? 지속 중입니다. 시아누크빌 항구로 들어가는 선박이 80% 감소했어요. 물류 비용은 163% 상승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료 공급은요? 심각합니다. 캄보디아군 차량 중 40%가 연료 부족으로 운행 중단됐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군용 트럭들, 텅 빈 주유소들. 의료품은요? 병원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수술용 의약품이 부족해요. 그때 다른 분석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내부 상황입니다. 그가 보고서를 펼쳤어요. 병사들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일부 부대에서 탈영이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정치로는 500명 이상. 500명. 적지 않은 숫자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분석관이 말했어요. 태국군 공격이 너무 정확해서 숨을 곳이 없대요. 벙커 안에 있어도 찾아서 맞춥니다. 벙커도요? 네. 어제 벙커 3개가 타격됐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지비유의 관통력을 떠올렸습니다. 벙커도 뚫는다고 했었죠. 지휘체계는요? 무너졌습니다. 지휘부 12곳이 파괴됐고 통신이 안 돼서 명령 전달이 안 됩니다. 각 부대가 제각각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압도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교 담당자가 답했어요. 처음에는 강경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죠. 하지만 3일 차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휴전 협상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문제였죠. 무슨 조건입니까? 제3국에서 협상하자고 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요. 태국은요? 거부했습니다. 국경 도시에서 하자고 고집했어요. 협상 주도권이 완전히 태국으로 넘어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6일 차에 캄보디아가 양보했어요. 국경 도시에서 하겠다고.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협상 장소조차 자기 땅에서 못하는 상황. 9일 차 오늘 협상이 시작됩니다. 외교관이 말했어요. 결과가 뻔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사실상 항복입니다. 전투 능력도 없고 경제도 무너지고 국제 지원도 없어요. 그때 한 젊은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은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선임 분석관이 답했어요. 중국 반응을 보십시오. 화면에 중국 외교부 브리핑이 떴습니다. 양측이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대변인의 말이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젊은 분석관이 놀랐어요. 전부입니다. 구체적 지원 언급 없어요. 무기 지원도 없고 경제 지원도 없습니다. 왜죠? 간단합니다. 선임이 설명했어요. 이미 졌으니까요. 중국은 이기는 편에 붙지, 지는 편을 돕지 않아요. 그럼 캄보디아는요? 버림받은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숫자들을 봤어요. 9일간의 전투. 태국군 피해 거의 제로. 캄보디아군 전투력 무력화. 경제 붕괴. 외교 고립. 동맹국 버림. 한 나라가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확히는 한국 무기가 9일 만에 전쟁을 끝냈습니다. 동료가 정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KGB 1027발 발사, 125발 명중. 98.4% 명중률. GBU 83발 발사, 82발 명중. 98.8% 명중률. 스파이크 미사일 45발 발사, 45발 명중. 100% 명중률. 민간인 피해 0명. 조종사 사망 0명.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해외 언론 반응입니다. 다른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어요.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한국 무기, 9일 만에 전쟁 끝내. B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정밀 타격의 새로운 기준. 로이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세계 방산 지도 재편. 국제사회 우려도 있습니다. 외교관이 말했어요. 무슨 우려입니까?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9일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면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무기들이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 조종사를 살렸다는 것, 전쟁을 빨리 끝냈다는 것, 강력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선임이 동의했어요. 태국이 만약 민간인을 겨냥했다면 사상자가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 덕분에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했어요. 그날 저녁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사실상 항복이었어요. 국경선 재확정, 배상금 지불, 군축 합의. 60년 분쟁이 9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살아 돌아온 조종사들, 무사한 민간인들, 빨리 끝난 전쟁. 그게 진짜 의미였습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한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전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모니터들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을 돌아봤습니다. 동티모르에서 봤던 무분별한 폭격, 미얀마에서 목격한 민간인 학살, 태국에서 분석한 수많은 유혈 충돌. 저는 항상 믿었어요. 전쟁은 폭력이고 무기는 파괴하는 것이며 민간인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9일간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어요. 톰슨,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게. 상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작성했습니다. 아니, 다른 거야. 백악관용이네. 대통령이 직접 보실 거야. 저는 놀랐어요. 대통령이요? 그래. 한국 무기에 대해 완전한 평가가 필요하대. 자네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자네가 써.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저는 25년간 국방부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의 분쟁을 지켜봤고 수십 종류의 무기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항상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검증됐고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하다고 생각했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제 정밀 유도 시스템이 그 믿음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나열했어요. 98% 명중률, 민간인 피해 제로, 9일간의 작전. 그런데 뭔가 부족했어요.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지우고 다시 썼어요. 25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어요. 제가 봤던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수적 피해라고 불렀죠. 하지만 한국 무기는 그게 선택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타이핑이 빨라졌어요. 민간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종사를 살릴 수 있어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한참 걸렸어요. 25년 경력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그게 진실이니까.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합니다. 그 문장까지 쓰고 저는 손을 멈췄어요. 정말로? 미국이 한국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줬어요.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합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권고사항.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십시오. 그들의 정밀 유도 기술, 민간 피해 최소화 알고리즘을 연구하십시오. 이게 미래의 전쟁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상사에게 보냈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어요. 톰슨, 이거 진짜야? 상사가 물었습니다. 네, 전부 확인된 사실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정말 제로야? 네. 한국 무기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믿기지 않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봤어요. 50m 거리 건물이 멀쩡했습니다. 30m 거리 병원이 무사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슨, 자네 25년간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했잖아. 네, 그랬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최소한 정밀 타격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섰습니다. 또 침묵. 보고서 백악관에 보낼게. 준비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방부 고위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장군 5명, 국방부 차관, 그리고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있었어요. 톰슨 분석관, 설명해 주시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핵심은 정밀도입니다. CEP 5m 이내,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도 정밀 무기 있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것은 다릅니다. 저는 화면을 띄웠어요. 민간 피해 최소화가 시스템에 내장돼 있어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게 뭐가 다른데요? 우리 시스템은 조종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있으면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자동입니다. AI가 민간인을 감지하면 스스로 중단해요. 그럼 전투효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조종사가 고민할 시간에 다음 목표로 넘어가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가격은요? 다른 장군이 물었습니다. 우리 제품의 절반에서 60% 수준입니다. 성능은 떨어지고요? 아니요. 같거나 더 좋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말이 안 되는데.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태국 캄보디아 분쟁. 모든 수치가 같은 결론을 가리켰어요. 신사 여러분,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 문제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국이 이 무기들을 팔고 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태국.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무기 시장을 잠식합니다. 더 좋고, 더 싸면 누가 우리 걸 사겠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좌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념적 문제입니다. 민간인을 지키는 무기.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뒤처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톰슨, 추가 의견 있나? 차관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일어섰어요. 27년입니다. 뭐가요? 한국 과학자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27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나? 10년. 최소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한국은 더 발전할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요. 한국 기술을 배우고 같이 발전해야 합니다. 한 늙은 장군이 웃었어요. 우리가 한국한테 배운다고?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전쟁의 생존 문제입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나오면서 한 젊은 장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용기 있으셨어요. 뭐가요? 25년 경력 뒤집기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웃었어요. 사실 좀 무서웠어요. 하지만 옳은 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준호 박사 인터뷰를 다시 읽어봤어요. 조종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27년의 시간, 한 사람의 헌신, 그게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썼어요. 한국 국방부예요. 박준호 박사에게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무기가 오늘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감사하다고.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었던 것들, 강한 게 정의라고, 큰 게 좋다고, 미국이 최고라고. 오늘 그 믿음들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걸, 전쟁도 인도적일 수 있다는 걸, 기술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라는 것. 이제 세계가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LI 진엑스원 연구소였어요. 국방부 요청으로 방문한 거였습니다. 톰슨 분석관님, 이쪽입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옛날 흑백 사진들부터 최근 컬러 사진들까지.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1970년대부터요.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1970년대 낡은 공장 건물. 젊은 기술자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때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전부 수입에 의존했죠.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음 사진. 1980년대였어요. 조금 더 나은 시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해 보였습니다. 이때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어요.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거든요.
왜요? 선진국들이 안 줬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얘기였습니다. 기술 독점이죠.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다음 사진을 가리켰어요. 1990년대 연구실. 젊은 과학자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들이 쌓여 있었어요. 박준호 박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직원이 한 젊은 남성을 가리켰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몇 살 때입니까? 31살이요. 박사 학위 받고 바로 들어오셨대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후반.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톰슨 분석관님이시죠? 박준호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박사님. 당신의 무기가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기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네요. 저는 그냥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인데 27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길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왜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 박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님이요? 네. 아버지는 6.25 전쟁 때 공군 조종사였어요. 그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군인의 모습. 25살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전투기를 모셨습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 공군은 변변한 전투기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받은 낡은 기체들이었죠. 박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 부대 조종사 12명 중 9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낡아서 추락한 경우도 있었고 무기가 제대로 안 나가서 근접 전투를 하다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버님은요? 살아남으셨습니다. 운이 좋았죠. 하지만 평생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박 박사가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와 무기가 있었다면 친구들이 죽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까? 네. 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정밀 유도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쉬웠습니까? 박 박사가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아니요. 지옥이었어요. 그가 연구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10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확도가 20m, 30m. 너무 넓었어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친구 9명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박 박사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2000년대 초반 실험 장면. 이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무슨 사고입니까? 시험 발사 중 미사일이 오작동했어요. 목표를 이탈해서 산으로 떨어졌습니다. 피해는요?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동료 한 명이 책임지고 그만뒀습니다. 박 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김상철 박사였습니다. 제 선배였어요. 15년 같이 일했던 사람.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3년 후 암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포기하지 마. 언젠가는 된다.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겠지. 박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후는요? 10년 더 일했어요.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가족들 희생도 컸습니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가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아이들도 아빠를 거의 못 봤죠. 지금은요? 이해해 줍니다. 딸이 고등학생 때 물었어요. 아빠는 왜 매일 밤늦게 와?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가 만드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야. 군인 아저씨들이 집에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딸 반응은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아빠. 박 박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CEP 5m 이내.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안심이 됐어요. 이제 조종사들이 죽지 않겠구나. 민간인들도 안전하겠구나. 박 박사가 창밖을 봤어요. 아버지는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첫 수출되기 1년 전이었어요. 보여드렸습니까? 네. 병원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렸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 박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잡으시더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됐다. 다음 세대는 안 죽겠구나. 박 박사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게 27년의 의미입니다. 개인 영광이 아니에요. 70년의 시간이에요. 70년이요? 네. 1950년 6.25 전쟁부터요. 아버지 세대가 겪은 전쟁, 친구들의 죽음, 그 아픔을 겪지 않게 하려고 70년을 준비한 겁니다. 박 박사가 복도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1950년대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70년대 기술 자립을 외쳤어요. 하지만 거부당했죠. 1990년대 밤을 새워 연구했어요.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2000년대 사고도 있었고 동료도 잃었어요. 하지만 2020년대 드디어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70년입니다. 새 세대가 이어간 거예요. 저는 그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각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 지친 얼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 박사님, 제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돈이 목적도 아니고 명예가 목적도 아니잖아요. 박 박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톰슨 씨, 전쟁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직접은 안 겪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봤습니다. 평생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가 계속 말했어요.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생 남아요. 아버지는 80살까지 사시면서도 25살 때 친구들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겁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는 무기를요? 네. 그리고 싸우는 사람을 살리는 무기요. 조종사가 집에 돌아가야 해요.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아빠를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간 저는 무기를 파괴의 도구로만 봤어요. 하지만 박 박사에게 무기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안도했어요. 민간인 피해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27년 만에 확인한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정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걸. 조종사들이 감사하다고 전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박 박사가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 9명을 생각했어요. 이 무기가 그때 있었다면 그 친구들도 집에 돌아갔을 텐데.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박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박 박사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뭡니까?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CEP를 3m로 줄이고 싶어요. 그리고 민간인 감지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왜 더 발전시키십니까? 이미 충분히 좋은데. 충분하지 않아요.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70년의 시간이 만든 사람이라는 걸.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걸. 박사님 아드님도 이 일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의사고 딸은 교사예요. 그럼 누가 이어받습니까? 박 박사가 연구실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요. 20대, 30대들. 그 친구들이 이어갈 겁니다. 가르치십니까? 매일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일을 하는지도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70년 전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 친구를 잃은 사람들, 밤을 새운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박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톰슨 씨, 이건 무기가 아니에요. 70년의 시간이고, 새 세대의 헌신이고,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20년간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아픔이 만든 결실이었어요. 죽은 친구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만든 무기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뭘 이해하셨습니까? 왜 한국 무기가 다른지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벽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70년의 시간, 수천 명의 사람들, 한 가지 목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3개월 후 저는 다시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톰슨, 긴급 상황이야. 상사가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가 추가 주문했어. KGB 500발. 기존 100발에서 5배 늘었어.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에스토니아는요?
300발 추가. 그리고 GBU도 200발 주문했대. 다른 나라는요? 루마니아가 관심 표명했어. 필리핀도 문의왔고. 필리핀요? 그건 예상 못했어요. 응. 남중국해 분쟁 때문이래. 정밀 타격 능력이 필요하대.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필리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언론 반응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난리야. 지금 뉴스 켜봐. CNN을 켰습니다. 헤드라인이 떴어요. 한국 정밀 무기, 유럽 방산시장 재편. BBC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9일 만에 전쟁 끝낸 무기, 세계가 주목. 로이터가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 방산 독점 시대 종말되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국방부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2023년 미국 무기 수출 550억 달러, 2024년 예상치 480억 달러, 70억 달러 감소. 한국 때문입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관이 답했어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다릅니다. 뭡니까? 우리가 변화를 잃지 못했어요. 세계가 원하는 게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장관이 다른 자료를 띄웠어요. 각국 정부들이 요구하는 것. 정밀도, 민간 피해 최소화, 비용 효율성. 한국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우리는 첫 번째만 갖췄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톰슨,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자네 의견은?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면 안 돼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민간 피해 최소화 기술. 우리도 개발해야 해요. 둘째, 비용 절감. 같은 성능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객 중심. 무기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지원해야 해요. 한 장군이 반박했어요. 그럼 한국 따라하자는 거야?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되 우리 방식으로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차이가 뭐야? 한국은 70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경험을 배우면 10년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강점을 더하면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어요. 회의는 5시간 계속됐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변화하거나 뒤처지거나. 한 달 후 한국 국방부와 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공동 연구, 기술 교류, 인력 파견.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다시 한국에 갔을 때 박준호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톰슨 씨. 박사님, 협력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그래요. 같이 더 나은 걸 만들어 봅시다. 연구실을 둘러보는데 젊은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 친구들이 미래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어요. 가르치고 계십니까? 매일요. 기술뿐 아니라 철학도요. 무슨 철학입니까? 전쟁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내는 게 목적이다. 화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내는 거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박 박사가 덧붙였어요.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역설적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정밀한 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면 더 적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국제방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관이 가장 붐볐어요. 각국 대표단이 줄을 섰습니다. KGB 데모를 보고 싶습니다. GBU 스펙을 알려주세요. 도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웃었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관은 구석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심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특별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가 미래의 전쟁과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박준호 박사가 연사였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박 박사가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싸우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20세기 전쟁들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군인보다 3배 많았습니다. 21세기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박 박사가 태국 캄보디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9일간 작전. 민간인 사상자 0명. 이게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였어요. 핵심은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안 돼요. 철학이 필요합니다. 왜 이 무기를 만드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우리는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민간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명확하니까 기술도 발전했어요.
박 박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래 전쟁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더 멀리에서, 더 정확하게, 더 안전하게. 조종사는 위험 구역에 안 들어가요. 민간인은 피해를 안 입어요. 전쟁은 빨리 끝나요. 이게 21세기 전쟁의 모습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세미나 후 각국 대표들이 박 박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술 이전 가능합니까? 공동 개발하고 싶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연구원들도 보낼 수 있나요? 박 박사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정말로 배우기 시작했구나. 한국이 가르치고 세계가 따라오고 있구나. 그날 저녁, 박 박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물었어요. 어떤 기분이십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게. 박 박사가 잠시 생각했어요. 자랑스럽진 않아요. 왜요?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CEP 5m를 3m로 줄여야 하고 민간인 감지 시스템도 더 발전시켜야 해요. 그래도 이미 최고 아닙니까? 최고는 없어요. 톰슨 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박 박사가 물었어요. 미국에서도 개발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시작했습니다. 경쟁자가 되는 건데 괜찮으십니까? 저는 웃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박사님,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무슨 목표요? 사람을 살리는 것,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 정밀 무기는 3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목록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어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만든 겁니다. CEP 6m. 한국보다 조금 넓지만 우리 기존 제품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가격도 40% 줄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공동 개발에 나섰어요.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정밀 타격 시대의 도래였어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를 냅니다. 크게 외치고 위협하고 힘을 과시하죠.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결과를 냅니다. 조용히 개발하고 꾸준히 발전시키고 필요할 때 보여줍니다. 한국은 70년간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제 세계가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멀리 나가고 더 정확하게 맞추고 더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조종사를 살리고 민간인을 지키고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 이게 21세기 전쟁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25년 전 제가 국방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믿었어요. 미국이 최고라고, 힘이 정의라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강함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것. 진짜 기술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라는 것. 진짜 승리는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라는 것.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70년의 시간으로, 세 세대의 헌신으로, 한 사람의 눈물로.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왜 한국 무기가 다른지, 왜 세계가 주목하는지, 왜 미래가 이쪽으로 가는지. 사람을 살리는 기술, 전쟁을 끝내는 시스템, 평화를 만드는 무기. 역설 같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진실을 증명했어요. 이제 세계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70년의 시간이 만든 기적.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